근데 우리가 13도 창의군 얘기하면은 13도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제 그 참여했던 각 지역의 대장들 명단을 쭉 보면은요,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일대에서 왔던 대장들, 권중이라든가 이런 대장들 보면은 충주나 이런 데서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의 광부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의병을 참여하면서 지역 대장을 맡은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실제로 13도 창의군의 중심 세력들은 경기도 의병, 강원도 의병, 충청도 의병이었지만은요, 대표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전국의 의병을 대표해서 지금 싸우고 서울로 진격해 들어간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으로서의 대표성을 띄웠던 거고요. 그럼 왜 서울 진공작전을 했느냐? 이들은 자기네들이 싸워서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력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갔던 이유는 그들이 서울로 진격해 가면서 보냈던 경문에서 나타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인영 의병장이라든지 허위 의병장 명의로 각국 영사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감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경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청나라한테 보낼 때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너희들 쳐들어가지 않은 거다. 우리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은 일본이 너희를 쳐들어갈 것이다. 청나라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도와야 된다. 라는 요구를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일본이 너희하고 친구인 척 하지만은 우리가 무너지고 그들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은 언젠가 너희들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야욕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를 도와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중일전쟁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태평양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역사의 우연성으로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의병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진격해낼 테니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서울의 정치 구도를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건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을 때 의병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중심이 된 정권을 잡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진행이 돼서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의 망우동에 보면은 이제 그 13도 창의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점까지 왔을 것이다. 신문 기사에 동대문 밖 30리가 얘기가 나오니까는 동대문으로서 30리 지점이 고점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창의탑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진격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인영 의병장이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중간에 돌아갔다. 나는 더 싸울 수 없고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권을 허위 의병장한테 이제 군사장이었던 허위한테 다 넘기고 내려가면서 통문을 보내서 해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역사적 속에서 보여준 내용들인데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주력 부대가 왔던 것들은 경기도 의병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경기도 쪽에서 모였죠. 근데 강원도 의병들, 13도 창의군의 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이끌었던 강원도 의병들은 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궁 의병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하지만은 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는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병의 주도권이 경기 의병한테 넘어가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독단적인 행동들이 나오니까는 이인영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에 내려가서 싸우고 이거는 경기도 의병한테 넘긴다라는 이제 모습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해석도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인영이 낙향을 하면서 13도 창의군은 와해가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서울 진공작전은 경기도 의병 중심으로 재차 시도가 되지만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1908년으로 넘어가면서 의병들은 유격전 위주로 전개가 바뀌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이제 굵직한 모임을 가진 이후에, 굵직하게 의병전쟁을 진행한 이후에 주요 의병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순국하게 됩니다. 특히 민궁 의병장이 1908년 2월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민궁 의병장을 구출하겠다고는 구출대가 오니까는 민궁 의병장을 호송하던 충주 수비대, 안타깝게도 한국 순사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민궁 의병장을 체포했던 사람들은 충주 수비대 내에 있던 소속되어 있는 한국 순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경심 이렇게 해서 이제 경심은 이제 계급인데요. 얘가 이제 이끄는 순사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체포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 지역에 체포당할 때 이제 거기가 이제 강림이라는 곳, 횡성 강림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부장이라고 표현되면은 뭐 지금으로 좀 굳이 맞춘다면은 한 2장 정도 될 거예요. 딱 맞추긴 좀 있지만 신고를 위해서 이제 체포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궁 의병장이 체포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출대가 오니까는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는 사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순국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궁 의병장이 순국한 이후에 중부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의병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이 이후의 전술이 초창기에다 만들었던 그 유격 전술이 이제 보편화되는 겁니다. 다 유격전으로 활동해서 이동하게 됐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많은 피해들을 받습니다. 어떤 피해는 뭐 초기에도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어떤 피해들이 있냐면요. 의병들이 유격전을 하려면 소규모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산속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산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사찰이죠. 저리도 산속에 있는 사찰. 이 사찰에 자연스럽게 의병들이 모이게 되고요. 의병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일본군이 와서 그 사찰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충화작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비단이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동학농민전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와서는 일본군들이 이제 의병을 탄압하러 갔는데 의병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의병이 났다는 것은 다음에도 그게 의병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거기를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그 마을까지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지구상의 그 마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데가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충청도 제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었냐면요. 종균 기자였던 맥켄지가 쓴 책, 대한제국의 비극, 이제 번역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양근 지역, 이제 양평이죠. 그 지역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적 십자기가 이제 달려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민가에 달려있냐면요. 그 적십자기가 있었더니 일본군이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 영국, 이거와 이제 선교 연결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아, 이걸 달면은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안 입는다. 그래가지고 깃발이 있는 사람들은 그 깃발을 달고요. 깃발이 없는 사람들은 한지 같은 데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문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니면 나는 서양과 연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군의 탄압이 있었고요. 그 탄압 속에서 결국 일본이 또 다른 해유책으로 귀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면제 문병이라는 것들을 나눠주게 돼요. 그걸 받으면은 네가 아무리 의병을 했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사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하라라는 것들을 요구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908년 단계 중순으로 넘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순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냐면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한성련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들이 그 한성련 의병장을 잡겠다고 가족들을 데려옵니다. 처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너 귀순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기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뭐 한상현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군이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 고뇌를 갖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8년 2월, 3월 단계에서는 정말로 많이 또 기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908년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의병 전쟁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실제로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면제문병을 받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니까는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삶의 경제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의병들도 나타납니다. 의병을 칭하면서 실제로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의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의병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줬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이 진짜 의병인지 가짜 의병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병이라도 내가 도와주면은 내 마을이, 내 가족이 모두 불타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어떤 마을에서는 의병이 오는 것도 싫고 일본군이 오는 것도 싫은, 그래서 의병이 오면은 제발 좀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의병 전쟁을 얘기하면서 의와 충의 모습들만 얘기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고뇌가 많은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만드는 것들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의병은 싸워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1909년을 전후한 시기에서는 의병의 전술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격전으로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들도 있지만은 더 이상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만주로 넘어가서 싸우는 부분. 그래서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들과의 연계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처단,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고요. 싸움이라는 전쟁, 전투라는 이 중국권의 전투는 조금씩 이제 만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불길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호남 지역에서 또 한 번 의병이 크게, 물론 이전부터도 계속 의병이 싸우겠지만은 마지막 불꽃을 국내에서는 태우게 되죠.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들을 펼칩니다. 저는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을 때, 학창시절에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북한 남한 나눠서 우리 남한을 토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호남 지역, 남쪽에 대한 어떤 그 토벌 작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작전이 교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바둑판 모양으로 쓸고 다니면서 아예 그 지역을 없애버리는 형태의 아주 충화 작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끔찍한 잔인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서 호남 지역이 또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남쪽 지역에서는, 강원도 남쪽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나머지 의병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의병들이 이제 만주, 연해주 일대로 넘어가서 독립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 인적인 구도가 이렇게 많이 갔느냐?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사람 한 명 한 명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이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의병 그룹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 이제 1910년 초에 연해주의 13도 의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유인석을 중심으로. 그 의병 면단이라고 있는 의원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홍범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독립군들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구조가 만약에 국내에서 의병이 1000명이 활동했는데 이게 그대로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1000명이 활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의병이 싸웠던 기본적인 전술, 그리고 의병이 기본적으로 했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독립군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이라는 것들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졌던 게 정미의병, 의병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의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전쟁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의병전쟁,
의병운동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정말로 폼나고 멋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대표적인 의병장들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갔고, 그들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아주 무자비한 탄압 작전에서도 버티면서 3년간,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의병이 이제 13년, 14년, 15년까지 활동했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10년 이상의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독립군이 싸우는, 그리고 독립군들이 그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겨내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